친구 박보살 이야기 13편 시작할게요. 박보살은 여성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박보살은 여자친구들보다는 남자친구들이 많죠. 오늘은 박보살의 남자 사람 친구 중에서 가장 절친한 Y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보살이 중학교 무렵부터 친하게 지낸 남사친 Y군이 있어요. 둘이 남녀 혼탕에 들어가 빨개 벗고 목욕을 해도 아무 감정이 없을 친구 사이죠. 저도 고등학생이 되고 박보살과 친해지면서 Y군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몇 년 전쯤의 일입니다. Y군은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사이 Y군의 건강 상태는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 건장하던 체구는 다 어디로 가고 살이 쏙 빠져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 영양이 부실해서 그런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암튼 그때 우리는 Y군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맛집에서 저, 박보살, Y군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Y군이 약속을 펑크냈습니다. Y군의 친형이 산악 자전거를 타다 크게 다쳐 병원에 있단 연락을 받고 부모님과 Y군이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그때가 Y군 집안에 시끌시끌한 일들이 조금 많았던 시기였어요. 마가 끼었나 할 정도로. Y군 부모님네 가게에 불도 나고 집에도 불이 났었어요. 우린 걱정을 하며 꼭 병문안을 가자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Y군의 형이 박보살의 절절한 짝사랑 상대였거든요. Y군은 자기 형 사진은 물론이고 형이 신던 양말까지 박보살한테 팔아먹어요. 으유 미친놈. 근데 이 미친년은 그걸 또 샀다고. 아니 그 냄새나는 걸 어디다 쓰냔 말이죠. 인연 이거 두준두준 설리설리 산들산들한 마음으로 킁킁 냄새 맡은 거 아닌가요? 하여튼 섬뜩한 년. 아무튼 Y군 형이 다친 지 며칠이 지나고 박보살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문안을 갈 건데 쑥스러움과 뻘쭘함에 공존일 듯 하다며 같이 가자고. Y군의 형이 좋아한다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들고 오랜만에 메이크업하고 빼딱 굳으시는 채로 우리 집에 온 박보살. 대략 난감. 내가 손봐주고 싶지만 나도 손이 개발인지라 내 얼굴에도 못 그리는 그림을 박보살님 용안에 그리면 아니대요. 결국 에뛰드 하우땡에 일하는 제 친구한테 데려가서 메이크업을 수정해주고 병원에 모시고 갔죠. 휴, 박보살 보조하기 힘들다요. 병실에 들어서니 누워있는 Y군의 형과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와있던 Y군. 통상적인 안부의 말을 주고받고 병실에 앉아 박보살이 가져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박보살 이것은 Y군 형 앞에서 어찌나 조신조신 열매를 먹은 여자 행세를 하는지 지켜보는 Y군과 저는 고역이었다는. 다행히 Y군의 형은 걱정했던 머린 심각하게 다친 상태가 아니었고 여기저기 타박상과 외상이 조금 있을 뿐. 곧 퇴원을 한다고 했어요. 오빠, 얼른 쾌차하세요. 퇴원하고 식사 같이 해요. 하며 병실 문을 조심히 닫는 박보살의 조신한 뒷모습에 같이 나온 Y군과 전 육성으로 터지고 막 놀려먹으려던 찰나 박보살이 Y군을 째려보며 누구 헐매와 카노 뭐 너카 심정으로 너그 집에 분풀이고 라는 박보살의 말에
난 또 심쿵. 이것이 또 못 볼 것을 본 게야. 무슨 영문인지 묻는 Y군의 말에 박보살이 대뜸 묘짤이 잘못된 거 아니가. 내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는데 너그 할매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너그 집 자꾸 사고 터졌다 아니가 라는 거예요. Y군 생각에도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며 사실은 큰 집에도 이런저런 속 썩이는 일들이 많았다고. 혹시 묘자리가 잘못된 거라면 묘를 이장이라도 해야 하는 거냐고 Y군이 박보살에게 물으니 할매 입을 앙 다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냥 쪼그리고 앉아만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헐, 그럼 아까 우리 Y군 할머니랑 둘러앉아 케이크 나눠 먹은 거니?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헤어지고 그 주말에 Y군의 부모님이 박보살을 부르셨어요. 본인 자랑 같지만 제가 박보살보단 부침성이 좀 좋고 사교성이 있어서 박보살은 어딜 가든 특히 어렵거나 불편한 자리에는 저를 꼭 대동합니다. Y군 부모님께서 묘자리는 저명한 풍수가분께 받은 자리라며 묘자리엔 이상이 없을 거다라고 말했고 그런데도 박보살은 끝까지 할머님 때문에 집이 시끄러웠던 거라며 자기가 풍수질인 잘 모르지만 우선 할머니 산소에 가보자고 했어요. Y군 부모님 차를 타고 30분 정도 걸리는 Y군 할머님 상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져간 과일과 소주를 따라 놓고 Y군과 부모님이 절을 했습니다. 원래 고인께 절을 2번 하지 않아요? 2번째 절을 하려는 순간 박보살 입에서 실소가 터져나왔어요. 절 안 받으십니다. 하지 마세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Y군의 부모님께 박보살이 그럽니다. 제사 큰 집에서 지내시죠? 할머님이 큰며느리 제사밥 안 얻어 자신다고 하시네요. 둘째 며느리가 지내주면 안 되냐고 물으세요. Y군 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박보살이 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할머님 기일이 언제인지 혹시 제사 지낼 때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가도 되는지 Y군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Y군 어머니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기에 흔쾌히 제사 때 연락 줄 테니 오라고 하셨죠.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두둥 박보살과 이 할 일 없는 전 Y군 큰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 제사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끔 안동 쪽이나 산으로 놀러갈 때면 근처 식당에서 꼭 헛제사밥을 먹을 정도예요. 아무튼 저는 제사밥이나 먹고 와야지 룰루랄라 하는 신나고 단순한 마음으로 따라 나섰죠. 박보살과 Y군 큰 집에 도착을 하니 친지분들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셨어요. Y군 친구들인데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고 불렀다며 Y군 어머님이 둘러대셨고 그렇게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큰 어머님이 제기에 음식을 담아주시면 Y군이랑 저랑 박보살이랑 상에 갖다 놨는데 큰 어머님이 자꾸 힐끔거리며 우리 눈치를 보는 겁니다. 좀 이상했는데 뭐 원래 낯을 가리시나 보다 했어요. 제사상을 다 차리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Y군 큰아버지께서 술을 올리시고 절을 하신 다음 차례로 친척분들이 절을 하셨고 왜 조상님들 음식 드시라고 다들 나가서 문 닫는 거 있지 않아요? 다들 나가려는데 박보살이 잠깐만요 라고 나직이 말을 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모두의 눈이 박보살에게 주목되었고 박보살은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가 제사 음식들을 손으로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년이 미쳤나?
왜 고인도 드시지 않은 제사밥에 지가 먼저 손을 대? 라는 눈빛으로 박보살의 행동을 관찰했죠. Y군의 큰아버지께서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호통을 치시는 순간 박보살이 무서운 눈으로 Y군의 큰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아줌마, 제사 지내는 분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니까 할머님이 아줌마한테 제사밥 얻어자시기 싫다 하시잖아요. 박보살이 손으로 뒤집어 놓은 제사 음식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는데 세상에 전이며 과일, 밥과 국까지 모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겁니다.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일부러 깔아놓은 듯 했어요. 친척들이 수군대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한마디씩들 하셨고 주저앉은 Y군의 큰어머니께 큰아버지가 고함을 치셨고 그제서야 큰어머니는 입을 여셨어요. 생전에 자신을 너무나도 지독히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미워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을 집어넣었다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도 너무 원통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제사 음식 차릴 때 몰래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어두면 조상이 그 밥을 못 먹고 간다고. 박보살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제사 음식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조상은 그게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뱀으로 보입니다. 음식마다 머리카락을 넣어두셨으니 할머님 돌아가시고 밥 한 끼 못 얻어 드셨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알게 된 사실인데 Y군의 할머님은 치매로 12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본래 굉장히 고드시고 깨끗하게 사셨던 분인데 큰 아들에 대한 사랑이 유독 크셨다고. 내심 큰 며느리가 마냥 예쁘시진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래도 꼿꼿하신 분이라 체면치레 하셨을 텐데 사람이 치매가 오면 자신의 속에 있던 가장 원초적인 마음이 드러난다고. 할머님께서 치매를 앓으시는 12년 동안 큰 어머님께 가진 수모와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셨단 겁니다. 그래서 큰 어머니께서 제사 음식 담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넣어 상을 차리고 제사상을 물린 뒤 친척들이 먹는 밥을 차릴 땐 들어있던 머리카락을 빼고 밥상을 차리셨단. 친척들 전부 큰 어머님의 행동이 야속하긴 해도 손가락질하며 욕할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할머님께 많이 당하고 사셨다는 Y군의 큰어머니. 결국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친척분들이 모인 김에 제사 문제를 상의하자며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Y군이랑 저랑 박보살, 그리고 Y군의 형은 근처 호프집에서 씁쓸하게 맥주 한 잔씩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박보살은 Y군의 형수가 됩니다. 그날 박보살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본 Y군의 형이 대시를 둘이 뚜르두두뚜. 박보살이 범상치 않은 여자란 걸 Y군의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도 있지만 Y군의 어머니, 즉 박보살의 시어머니는 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요. 가스나야, 니 때문에 제사 내가 다 맡았은 게 니도 평생같이 제사상 차리자 그랬습니다. 결국 좋은 마음으로 제사상 차리진 못하겠단 큰어머니의 말씀에 친척분들의 눈이 모두 둘째 며느리인 Y군의 어머님께 쏠렸다고. 뭔가 억지여도 박보살 오지랖은 하여튼 원래 제사 없는 시댁이었을 텐데 1년에 제사 8번 지내는 시댁으로 바꿨습니다. 집 팔자 지가 꼬아서 간 거죠. 덕분에 전 제사밥 자주 얻어먹습니다. 헤. 뱀 이야기 한 김에 하나 더 스피디하게 할게요. 그날 Y군 큰 집에서 그 난리를 치고 호프집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신기하다며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뱀을 싫어하시겠다라고 제가 말을 꺼내자 박보살이 우리 외할머니는 안 그럴걸 하는 겁니다.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박보살의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일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죠?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인심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보살의 외할아버지께선 동네에서 유명하신 무속인이셨고 그 덕에 박보살의 외갓집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서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가보니 커다란 뱀이 옆집 부엌 아궁이 앞에 들어가 있었다고. 옆집 아저씨께서 도끼로 뱀을 찍으려는 걸 박보살의 외할머니께서 극구 말리셨다해요. 그리곤 뱀을 달래기 시작하셨다는데 나오너라, 너 살려줄 테니 나오너라 계속 말씀하셨다는. 스르륵 뱀이 할머니 쪽으로 다가오기에 할머니는 뒷걸음질로 계속 뱀을 유인하셨고 동네 근처 산 쪽까지 뱀을 몰아서 데려다 주셨다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와중에 와이군이 이야 할매 뭐 피리고는 안 학내가 드립을 치는데 한 개도 안 웃김 싱거운 놈. 뱀은 소리 없이 슥 사라졌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갑자기 한쪽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게 지금으로 치면 아마 유방암일 거라고. 동네 분들이 다들 걱정을 하시고 유명한 한의사한테 치료받으러 가신다며 동네를 떠나시기 전날 박보살의 외할머니는 본인의 친정 부모님 산소에 가기 위해 길을 나서셨어요. 외할머님이 산소에 가기 위해 예전에 뱀을 몰고 가셨던 산을 넘으시는데 갑자기 발목에서 굉장히 따가운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뱀에, 그것도 독사에 물리신 거예요. 그 자리에 쓰러져 앉으셔서 이대로 나는 죽으려닌가 보다 싶으셨다 해요. 스르륵 정신을 잃으신 지 얼마가 지났나. 눈을 떠보니 안방에 누워 계셨다고.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께서 돌아오시지 않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서셨다가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오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며칠을 고열로 앓으셨는데 독사한테 물려 곧 죽는다고 온 동네에 난리가 났지만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발목에 상처가 아물자 부풀었던 가슴도 사그러들고 통증도 없어지셨다 합니다. 그렇게 이상하게 회복을 하시고 원래 가시려던 한의원에 가셔서 이상한 증세를 말씀하시니 그 한의사께서 독을 독으로 치료한 것이요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보살의 외할머님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5년 전쯤 돌아가셨어요. 이걸 박보살네 가족은 뱀이 할머님께 은혜 갚은 거라고 말씀들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박보살은 외할머니인 뱀을 좋아하실 거라며 제가 지금은 아무거나 꿀떡꿀떡 잘 먹고 잘 소화시키지만 어렸을 땐 놀라기도 잘 놀라고 체하기도 잘 체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만 늘 새벽에 수시로 손가락 따주시는 할머니 집에 절 업고 뛰어가신 적이 많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땄을 때는 돌쟁이였을 때 집에 놀러오신 친척 아저씨가 중절모 쓰고 안경 낀 걸 보고 으앙 놀래서 오르더니 그날 새벽에 열이 오르고 보채서 손가락 따러 처음 갔다고. 그때부터 그 할머니 집에 정말 자주 갔어요. 제가 좀 커서 이제 뭘 좀 알 때 제가 말 안 들으면 엄마가 손가락 따는 할머니한테 데려간다 하면 엄청 순종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나쁜 엄마.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박보살이 어버이날 혼자 계신 외할머니께 카네이션 가져다 드리러 간다고 하기에 같이 따라간 적이 있는데 어라? 익숙한 그 집 앞. 그랬습니다. 제 손가락을 가차없이 따서 피를 쭉쭉 내주시던 할머니. 저한텐 홍콩 할매 귀신보다도 무서웠던 그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셨습니다. 그날 박보살한테 들었는데 할머니는 어려운 사람, 거린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꼭 밥을 한 끼 차려주셨다고.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 거린이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얻어드시고는 아침에 내가 용돈벌이하게 뭐 하나 가르쳐 줄란게 하셨다고 해요. 그분께 배우신 손가락 따는 법으로 용돈 버셔서 박보살 등록금도 내주시고 컴퓨터도 사주시고 할머니는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손가락 따주시던 할머니가 박보살의 외할머니란 것을 알기 전 어느 날 밤 몸보다 마음이 아파 혼자 할머니네 집을 찾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향했는데 뭔가 정신이 번쩍 들고 싶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할머니가 생각난 건진 모르겠어요. 그 따뜻한 손길로 제 등을 쓸어주시며 이리 착한 게 무엇이 마음이 병이 났노. 아이고 아까워라. 마음 쓰는 거 속상한 것이 아까워 안타까워 라고 하셨던 할머님 생각이 나서 뭉클해집니다.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는 것에 대해 덧글을 남겨주신 분이 많아 추가해요. 글에 충분히 서술하지 못한 것 같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원래 박보살네 시집, 즉 윤오빠네 집은 남자들이 주도해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돌아가시고부터 큰어머님이 굳이 혼자 제사상을 차리시겠다고 다른 친척들은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하셨대요. 지금은 큰어머님도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많이 반성하시고 친척들 모두 남녀 가릴 것 없이 박보살네 시집에 모여 제사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만 제사상 차려야 되는 건 어느 쌍놈나라 법도인진 모르겠지만 자기 조상 제사는 자기들이 지내야지요. 저희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쩐대비랑 전 시어머니께서 음식 차려두시면 시집에 가서 절만 하고 옵니다. 음식하려면 쩐대과 제 신우들이 하는 게 맞죠. 시아버지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자식들이 하는 게 맞는 일이니까요. 전 도울 순 있겠지만 제가 주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시집에서도 저희 일이 바쁘고 힘든 걸 먼저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제사 도우러 못 가도 그 어느 누구도 저희에게 서운해하거나 지적하는 분이 없어요. 훗날 시어머니께서 제사를 버거워하시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제사를 못 지내게 된다면 절에 맡기거나 제사 때 음식을 분담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문해서 하기로 쩐대비랑 이야기가 된 상태예요. 내 조상 제사는 내가, 우리 집 식구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제사 지내줄 여자 구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행복하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집 자식이 떨떠름하고 힘겨운 마음으로 차린 제사상 결코 내 조상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큰 스승인 저희 아버지 말씀 남기고 갑니다. 죽어서 밥 차릴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더 떠드리는 것이 효도다. 박보살 이야기 13편 이야기 끝났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